안녕하세요. 소희입니다. 오늘 하루 종일 뭐 하셨어요? 저는 이런 질문을 받으면 기억하는데 좀 시간이 걸려요. 저만 그런 게 아니길 바라봅니다. 이런 질문도 좀 난감해요. 지난 주말에 뭐 먹었어? 아니, 어제 먹은 것도 생각이 안 나는데 지난 주말에 먹은 게 생각날 리가 있을까요? 어쩔 때는 이렇게 까먹는 게 정말 아쉬울 때가 있어요. 마치 내 인생이 너무 쉽게 흩어져 버리는 것 같은 기분이랄까요? 너무 빠르게 흘러가 버린 내 인생, 어떻게 붙잡을 수 있을까요? 그리고 다가오는 내 미래는 어떻게 더 멋지게 그려나갈 수 있을까요? 이 책에서는 인생의 방향을 잃지 않고 나답게 멋지게 살려면 결국 기록이 필요하다고 이야기합니다. 내가 하는 공부나 책뿐만 아니라 우리의 일상, 누군가와의 대화, 이 모든 것들이 기록의 재료가 될 수 있고 기록형 인간이 된다면 우리는 값진 성장도 또 진정한 삶의 자유도 더 쉽게 맛볼 수 있다고 합니다. 이 책을 쓰신 김익한 교수님 유튜브를 여러 번 봤어요. 정말 기록의 대가답게 머릿속에 쏙쏙 들어오게 말씀하시거든요. 오늘은 제가 대신 이 책의 내용을 쏙쏙 여러분 머릿속에 넣어드릴게요. 좋은 하루 되세요. 기록형 인간으로 산다는 것. 나는 기록형 인간이다. 기록은 내 생활의 일부이고 나는 나를 둘러싼 모든 것들을 밥 먹듯이 기록하고 있다. 기록형 인간은 산발적으로 흩어진 수많은 지식과 지혜를 자기 안에 깊게 새기는 사람이다. 쉽게 말해 기록형 인간이 되면 매우 똑똑해지는데, 그래서 난 주변 사람들에게도 기록형 인간이 되기를 권한다. 기록하세요. 인생이 달라집니다. 라고 기록의 이유와 필요를 전하는 기록 전파자로 살고 있다. 대다수 사람들에게는 지혜로운 삶을 살아가고 싶다는 바람과 더 높은 수준의 지식을 갖추고 싶다는 욕구가 있다. 기록은 이 두 가지를 모두 이루기 위한 가장 쉬운 방법이자 수단이다. 기록을 하고 그것을 잘 활용하는 방법을 익혀야 원하는 이상에 가까워질 수 있다. 단순하게는 공부를 잘하는 것부터 시작해 미래를 계획하고 삶을 진취적으로 이끌어가는 것까지 모든 성취에는 기록이 필요하다. 이 밖에 기록의 장점은 무궁무진하지만 우선 가장 보편적인 관점에서 두 가지 이점을 설명할 수 있다. 1. 기록은 나를 지속 성장시킨다. 인간은 태어나서 죽는 순간까지 성장한다. 여기에서 성장이란 계속해서 지식과 지혜를 축적해 나감과 동시에 이를 지속적으로 확장하는 것을 의미한다. 성장을 멈춘 인간에게 다음은 존재하지 않는다. 그렇기에 우리는 자신도 모르는 사이 계속 성장하기를 갈망한다. 인간이 성장하는 방법은 크게 두 가지로 나뉘는데, 하나는 외부로부터 받아들이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내 안에서 끄집어내는 것이다. 이 두 가지 방법을 병행하여 시너지를 이끌어낼 때 진정으로 도약할 수 있다. 이는 기록의 형태와도 크게 다르지 않다. 기록 역시 두 가지 방식을 통해 진화한다고 보기 때문이다. 첫 번째 형태는 외부로부터 쏟아지는 수십, 수천 가지의 지식과 비지식을 체계화하여 요약하고 그 중에서 중요한 정보를 기록으로 남기는 일이다. 두 번째 형태는 내면 깊숙이 존재하는 잠재력을 기록함으로써 외부로 끄집어내는 일이다. 다시 말해 책을 읽고 영상을 보고 대화를 하는 등의 과정을 통해 내 안에 쌓인 지식을 기록의 형태로 외부에 표출시키는 것을 뜻한다. 이 두 가지 기록의 형태가 톱니바퀴처럼 맞물리는 순간 기록의 효용이 높아지고 지적으로 풍요로운 삶을 누릴 수 있게 된다. 2. 기록은 내 삶의 주도권을 갖게 한다. 삶의 주인이 된다는 것은 삶의 자유를 얻는다는 것과 같다. 언뜻 생각하면 잘 이해되지 않을 것이다.
앞서 말한 대로 기록은 정리해서 남기는 일인데 자유분방하게 흩어진 것들에 일정한 질서를 부여하는 건 자유와 거리가 먼 행위가 아닌가. 결론부터 말하자면 전혀 그렇지 않다. 내가 제안하는 기록법은 삶의 자유를 지향한다. 나 또한 자유롭기 위해 기록을 시작했다. 이 물건 저 물건이 어지럽게 흩어져 있는 방 한가운데서 서 있다고 생각해보자. 지금 당장 봐야 하는 책이 있는데 도무지 어디 있는지 찾을 수 없다. 책상 위에는 온갖 책들이 놓여 있고 침대 위에는 잡동사니가 산더미처럼 쌓여 있다. 그런 무질서 속에서 책을 찾기 시작한다. 잘 정리되어 있는 방이라면 바로 찾았을 책을 아까운 시간을 낭비하며 한참 찾아야 하는 것이다. 심지어는 결국 못 찾게 될 수도 있다. 이제 질문해 보겠다. 어떤 상황이 더 자유로운가? 질서 속에서 얻게 되는 진정한 자유란 바로 이런 것이다. 하지 않아도 될 불필요한 일은 덜어내고 내가 원하는 것을 주체적으로 할 수 있도록 삶을 꾸려나가는 것. 무질서에서 사람은 자유로울 수 없다. 기록한다는 것은 어지럽혀진 방을 멀끔히 정리해 언제고 자유롭게 활동할 수 있는 나만의 공간을 만드는 일이다. 당신의 머릿속 방을 깨끗이 정리해 언제든 적재적소에 맞게 꺼내 쓸 수 있는 생각을 차곡차곡 모아둔다면 얼마나 자유로워질까? 그래서 나는 자유로워지고 싶다면 기록하라 라고 말한다. 오늘보다 내일 더 성장하기 위해 자유로운 삶을 살기 위해 당신도 기록형 인간이 되기를 권한다. 기록형 인간이 되는 것은 사실 쉬운 일이 아니다. 위에서 설명한 성장과 자유를 비롯해 다양한 기록의 효능을 반복적으로 경험해야 한다. 또 이것을 최소 반년 이상 지속해야 한다. 방법을 알아도 실천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달라지지 않는다. 깨달음만으로 변화를 기대하는 것만큼 어리석은 일은 없다. 이제 당신은 겨우 출발선에 서게 되었다는 뜻이다. 성취는 몸의 기억과 용기 있는 실행의 산물이다. 반복에 의한 습관과 실천, 그리고 그 과정에서 얻게 되는 작은 기쁨만이 우리를 성취의 길로 이끌 것이다. 우리에게 찾아온 성장과 자유의 기회를 더 이상 놓치지 말자. 나만의 성장 메커니즘을 만들어라. 성공하고 싶은가? 라고 묻는다면 아마 대부분의 사람이 예라고 대답할 것이다. 그러나 나는 당신이 아니요라고 말하기를 원한다. 그게 무슨 말이냐고? 나는 당신이 이렇게 답하길 원한다. 아니요, 나는 성공보다 성장을 원합니다. 성공한 삶을 살기 위해 목표를 향해 열심히 달려나가는 건 분명 의미 있는 일이다. 그러나 성공이라는 단어만큼 추상적인 표현도 드물다. 당장 어떤 사람이 성공한 사람인가 라고 묻는다면 아주 다양한 대답이 나올 것이다. 예를 들어 영어를 잘하는 사람이 될 거야 라는 목표도 사실 추상적이다. 잘한다가 어느 정도 수준인지 불분명하기 때문이다. 그런데도 그저 막연히 성공하고 싶다는 생각을 하는 경우가 너무나 많다. 정작 성공을 위해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서 말이다. 성공하겠다는 마음을 부정하는 게 아니다. 다만 성공하겠다는 마음은 무의식에 넣어두고 우리의 생각과 의식을 매일의 성장에 더 집중하자. 성장을 쌓아가다 보면 무의식이 반드시 당신을 성공으로 이끌 것이다. 성장하기 위해서는 크게 두 가지가 필요하다. 하나는 계획이고 다른 하나는 미친 지속성이다. 뭔가를 계획하고 그 계획을 지속하는 능력이 둘 다 필요하다는 말이다. 계획만 있어서도 안 되고 지속성만 있어서도 안 된다. 우선 계획이라고 하면 흔히들 이제부터 무엇을 할 것인지 정하는 일이라고 생각한다.
그러나 내가 말하는 계획은 자기 자신을 되돌아보는 것에서 출발한다. 메타인지라고 말할 수 있는데, 먼저 나 자신을 알아야 목표를 설정할 수 있고 계획을 시작할 수 있다. 나 자신에 대해 알아보기 위해서는 다음의 3가지를 기록해보라. 1. 목표가 무엇인가? 거창한 인생 목표가 아니더라도 당신이 하고 싶은 일, 이루고 싶은 일, 갖고 싶은 것 등이 있을 것이다. 2. 어떤 일상을 보내는가? 내가 현재 어떻게 살고 있는지를 알아야 앞으로 어떻게 살 것인지도 알 수 있다. 일상에는 일, 취미, 휴식 등 다양한 영역이 있다. 그 시간을 어떻게 채우고 있는가? 3. 어떤 습관을 가지고 있는가? 습관이 곧 그 사람이다. 목표와는 전혀 다르거나 오히려 목표를 해치는 습관을 가진 사람이 있다. 그러면서도 정작 자신의 습관을 잘 모르는 경우가 많다. 매일 반복적으로 하는 일이나 루틴이 무엇인지 떠올려 보라. 위에 3가지 항목에 대한 답을 적었을 때 목표와 내 삶 사이에 괴리가 보이는가? 내 목표는 회사에서 인정받는 것인데 일에 관련된 노력을 안 하고 있다거나 가족과의 시간을 늘리고 싶은데 취미 생활을 하며 혼자 보내는 시간이 많다거나 하는 등 어딘가 어긋나는 부분이 있을 것이다. 어긋난 부분이 무엇인지 알아야 그 이후를 생각하고 계획도 세울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이처럼 조금 거리를 둔 상태에서 자기 자신을 살펴보는 것이 계획의 시작이다. 계획이란 시간표를 빈틈없이 채우는 일이 아니다. 자신이 진심으로 하고 싶은 것을 떠올려 메모하고 큰 틀에서 시간을 배분하는 것. 그것이 계획의 핵심이다. 여기에 더해 하루에 하나씩 좋은 습관을 실천해 나간다면 우리는 매일 성장하는 자신을 발견할 수 있다. 그렇다면 미친 지속성은 어떻게 만들어야 할까? 바로 어긋난 부분을 개선하면서 동시에 목표와 일상, 습관을 일치시키면 된다. 지속성은 일상과 습관을 바꾸는 순간 자연스럽게 따라온다. 나는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일단 물 한 잔을 마시고 다이어리에 기상 시간을 적는 습관이 있는데 이는 몇 달의 반복 끝에 몸에 새겨 넣은 나만의 루틴이다. 지속성은 환경과 루틴이 만들어져야만 가능하다. 내가 일부러 의식하지 않아도 몸이 스스로 움직일 때까지 반복해야만 하는 것이다. 물론 무조건 지속한다고 해서 누구나 원하는 만큼 성장할 수 있는 건 아니다. 예를 들어 농구 선수 2사람이 슛 연습을 한다고 가정하자. 한 명은 그저 반복적으로 슛을 던진다. 무조건 많이 던지는데 몰두한다. 다른 한 명은 슛을 쏠 때 팔을 당겼다 펼치며 공을 던지는 동작 하나하나에 집중해서 반복한다. 또한 옆에서 코치가 그의 슛이 길었는지 짧았는지 혹은 어느 방향으로 갔는지 등을 피드백해준다. 2사람의 실력이 같다는 전제하에 같은 시간을 연습한다면 누구의 실력이 더 빨리 향상될까? 당연히 2번째 선수다. 이것을 의식적 연습이라고 한다. 의미 없이 반복하는 것이 아니라 동작 하나하나를 의식하고 피드백을 받으며 개선해가는 것이다. 전체 과정을 부분으로 나누고 그 중에서 자신의 약점을 찾아 보완해 나간다. 마찬가지로 무조건 책상 앞에 오래 앉아 있으면 성적이 오를까? 그저 계속한다고 해서 나아지리라는 보장은 없다. 오히려 잘못된 습관을 굳히는 결과가 될 수도 있다. 자신이 어떻게 행동하고 있는지 인식하는 것에서 변화가 시작된다. 이것이 많은 운동선수가 연습일지를 쓰는 이유다. 오늘 연습한 것을 기록해서 현재의 자신을 돌아보고 난관이 있을 때는 내면을 기록하며 극복한다. 운동선수가 아닐지라도 우리의 일이나 일상에 충분히 적용이 가능하다.
내 삶을 기록함으로써 타성에 젖어 일하거나 흘러가는 대로 사는 게 아니라 자신을 돌아보고 발전시킬 새로운 전략을 시도할 수도 있다. 성장은 하루 이틀, 일주일, 1년만 지속하고 멈추는 일이 아니다. 사는 내내 성장해야 하는데 그때마다 온 힘을 쏟으면 쉬이 지칠 것이다. 그래서 나는 나만의 성장 메커니즘 3단계를 만들어 선순환이 자연스럽게 일어나는 삶을 살고 있다. 메커니즘에 올라타면 성장의 선순환 속에서 성취감과 기쁨을 얻을 수 있다. 이쯤에서 당신에게 질문하고 싶다. 당신은 얼마나 끈기 있게 성장을 향해 나아가고 있는가? 아직 성장을 경험해보지 못해 시작하기조차 두렵고 막막하다면 다음에 3단계 기록법을 실천해보라. 1. 기록하고 2. 기록을 반복하고 3. 기록의 반복을 지속하는 것이다. 기록하면서 자신을 인식하는 게 첫 번째 단계다. 두 번째는 기록을 반복하는 것인데 단순히 되풀이해서 쓰라는 의미가 아니라 나만의 방식으로 기록을 정제하고 업그레이드 하라는 뜻이다. 오늘은 업무 내용에 대해 기록했다면 내일은 업무에서 어떤 점을 느꼈는지 기록하자. 그 다음 날은 업무에서 느낀 점에 대해 고민한 내용을 추가해서 쓰는 것이다. 마지막으로 기록의 반복을 지속하면 이 모든 일련의 과정이 하나의 습관으로 자리 잡는다. 앞서 말했지만 습관은 인생의 시스템을 만드는 일이다. 어제보다 더 나은 삶을 살기 위해서는 나만의 시스템을 만들어야 함을 명심하라. 모든 걸 다 하려고 하기보다 당장 할 수 있는 작은 일부터 시작하자. 작은 습관을 반복하면 인생에 걸친 큰 실행으로 이어질 수 있다. 이 과정들이 모여 당신만의 성장 메커니즘과 시스템이 완성된다. 생각은 나선형으로 성장한다. 책 읽기는 성장을 위한 더할 나위 없이 좋은 방법이다. 책을 자기 것으로 흡수하는 것만큼 성장에 효율적인 방법이 없다. 그런데 아무리 읽어도 며칠만 지나면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말하는 사람이 많다. 그런 사람들에게 나는 이렇게 묻는다. 책을 읽으면서 생각하십니까? 공부를 하거나 책을 읽거나 강의를 듣는 것이 단순히 수동적인 행위에 그친다면 사실은 제대로 배우거나 읽은 게 아니다. 성장으로 연결되려면 반드시 생각이라는 과정을 거쳐야 한다. 당신은 책을 읽다가 지금까지 읽었던 내용이 뭐였지? 라거나 강의를 듣다가 이 사람의 얘기에는 어떤 의미가 있지? 라고 생각하는가? 만약 그러지 않는다면 매우 비효율적인 공부를 하는 셈이다. 나는 이런 생각을 순간의 생각이라고 부른다. 삶은 배움의 연속이다. 일상을 살아가면서 누구나 무엇인가를 보고 듣고 읽게 된다. 문제는 우리가 그것을 모두 온전히 흡수할 수 없다는 것인데 내가 경험한 것을 피가 되고 살이 되도록 만드는 출발점이 순간의 생각이다. 예를 들어 책을 읽다가 어떤 생각이 떠오르면 그 순간에 그것을 메모해 둬야 한다. 이 책을 읽을 때 다음 3가지를 꼭 해보기 바란다. 첫째, 한두 쪽을 읽다가 고개를 들고 무슨 이야기였지? 하고 생각하는 것이다. 둘째, 한 챕터를 읽고 나서 키워드로 요약하는 것이다. 셋째, 다 읽고 나서 A4 두세 장 분량으로 요약을 재정리하는 것이다. 최종 정리한 내용을 입 밖으로 소리내어 발표하고 나면 이 책은 온전히 당신 것이 된다. 요약문을 보지 않은 상태에서 이 책의 전체 내용을 말로 설명할 수 있다면 스스로 기록법을 터득한 사람이라고 여겨도 좋다. 사실 여기에는 기록의 기본 원리가 숨어 있다. 기록학에서는 출처주의 원칙, 원질서 존중의 원칙, 활용 목적성의 원칙을 무엇보다도 중시한다.
출처주의의 원칙은 출처가 서로 다른 기록을 혼합해 관리하지 않는 것을 말한다. 원질서 존중의 원칙은 기록을 정리할 때 생산된 기록의 본래 구조 등을 유지해야 한다는 원칙이다. 마지막으로 활용 목적성의 원칙은 기록은 목적이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경험했거나 새로 이해한 지식은 결국 우리 머릿속의 생각으로 집결된다. 그러니 기록의 출처는 생각이다. 잠시 고개를 들어 생각을 정리하지 않은 사람은 좋은 기록을 남길 수 없다. 챕터를 읽고 키워드 위주의 요약을 남기는 것은 습득한 지식에 자기만의 질서를 부여하는 행위다. 이 자기식 질서가 내 머릿속에 있는 지식의 원질서다. 마지막으로 책을 다 읽고 재차 정리해서 말로 내뱉어 보는 것은 책을 읽고 기록을 남기는 목적, 즉 활용 목적성을 실현하는 것이다. 자기화한 것만이 남는다. 자기화의 사전적 의미를 살펴보면 어떤 지식이나 의견 따위를 받아들여 자신의 것으로 만드는 것이다. 유튜브에서 재미있는 영상을 보고 깔깔대며 웃었다고 해보자. 이때 어떤 상황에서 이런 표정으로 특정 단어를 사용하니까 엄청 웃기네 라고 순간에 생각을 했다면 이것은 유튜브 영상을 자기화한 것이다. 그 영상을 받아들여 나만의 방식으로 해석했기 때문이다. 이처럼 자기화는 순간의 생각이라는 회로를 타면서 작동한다. 이때 우리가 본 것, 들은 것, 읽은 것이 선명한 이미지로 저장된다. 뭔가를 보다가 아, 그런 거구나 하고 깨달은 적이 있는가? 자기식으로 깨달았을 때 그것은 아주 강력하게 뇌리에 남게 된다. 또한 자기화는 선별의 기능을 한다. 나한테 중요한 것을 골라낸다는 말이다. 우리가 뭔가를 경험한다는 것은 연속된 장면을 마주하는 것이다. 모든 장면이 중요할 리도 없고 전부 다 기억할 수도 없다. 그런데 자기화하면 나한테 중요한 장면만 선별, 축약해서 정리할 수 있다. 자기화의 과정은 낯섦을 익숙하게 만들기도 한다. 예를 들어 책을 읽는다는 건 우리 감각을 자극하는 행위다. 낯선 단어나 스토리, 장면 등이 등장하기 때문이다. 낯선 단어와 문장을 토시 하나 안 틀리고 기억하려면 얼마나 힘든가. 그런데 자기화를 거치면 이런 낯선 감각을 익숙한 감각으로 변환해서 기억하게 된다. 나에게 익숙한 단어와 논리를 이용해 그것을 받아들이면 더 효과적으로 기억에 남길 수 있다. 인생의 본질은 자유를 찾는 과정이다. 자유는 내가 무엇을 할 수 있는가에 달려 있다. 마음, 태도, 기술 등을 통틀어 어떤 것을 할 수 있는 능력이 전제되어야만 자유를 누릴 수 있다는 의미다. 배움과 성장만이 우리에게 진정한 자유를 줄 수 있는 까닭이기도 하다. 만약 여러분이 잘하지 못하는 걸 어쩔 수 없이 해야 한다면 어떤 기분이 드는가? 아마 무척 괴롭고 답답할 것이다. 반대로 열심히 노력해서 못했던 걸 잘하게 된 경험은 있는가? 그때는 어떤 느낌이 들었는가? 예를 들어 영어를 못할 때는 해외여행을 가면 참 답답하다. 그래서 뒤늦게 공부를 시작해 영어를 잘하게 되어 다시 여행을 갔다고 해보자. 이때 느껴지는 감정을 한 단어로 표현하면 자유다. 그림처럼 느껴지던 글자의 의미가 보이고 소음으로 들리던 말의 뜻도 알 수 있다. 이처럼 내가 하지 못했던 것을 할 수 있게 되는 일은 인생에서 자유의 영토를 넓히는 과정이다. 친구들이 즐겁게 농구를 하는데 나는 농구를 못한다. 같이 즐기고 싶은 마음이 굴뚝 같지만 내가 끼면 민폐가 될 것 같다. 결국 반복적인 연습으로 격차를 메워야만 친구들과 농구할 자유를 얻을 수 있다. 자전거는 또 어떤가? 자전거를 못하면 시원한 바람을 맞으며
강가를 달릴 자유를 얻지 못한다. 운전을 못하면 자기가 원하는 시간에 원하는 곳으로 더 자유롭게 이동할 수 없다. 가까운 바다로 가서 크게 심호흡을 하며 해안을 달릴 자유를 만끽할 수 없는 것이다. 또한 글, 그림, 음악 등 창작에 서툴다면 나를 표현하는 자유를 누리기가 힘들다. 이렇듯 우리가 하는 것, 할 수 있는 것, 혹은 못하는 것 대부분이 자유의 영역에 해당한다. 물론 모든 걸 다 잘할 필요는 없다. 다만 우리가 인식해야 할 것은 내가 무언가를 할 수 있느냐 없느냐를 누가 결정했는가 라는 점이다. 사실 이것은 온전히 스스로의 결정이라고 보기 힘들다. 특히 어릴 때 무엇인가를 배우고 경험하는 것은 주로 부모의 의지나 양육 방침, 경제 상황에 큰 영향을 받기 때문이다. 마찬가지로 내가 잘하는 것이 내 의지와 상관없이 결정된 우연의 산물인 경우도 굉장히 많다. 우연의 산물로 내가 A, B, C를 할 수 없는 사람이라고 가정해보자. 그런데 그중 B와 C는 내가 정말 하고 싶은 일이다. 이 괴리는 아쉬움을 넘어 우울이나 공허를 불러일으킬 수도 있다. 나는 그거 못해 라고 스스로 정해놓는 사람이 되지 말자. 살면서 겪게 되는 어려움을 두고 흔히 벽에 부딪혔다고 표현한다. 우리는 벽 앞에서 비겁해지기 쉽다. 그냥 살던 대로 살자고 안주하게 된다. 심지어 기회가 주어졌을 때도 회피하고 싶어진다. 그러나 스스로 하지 못하는 것이라고 정해버리는 순간 평생 변화할 수도 성장할 수도 없다. 내 자유를 제한하는 벽을 적극적으로 넘지 않으면 내 자유의 영토도 제한될 수밖에 없다. 나는 자유의 영토를 넓혀가는 것이 인생의 본질이라고 생각한다. 용기와 의지를 가지고 부지런하게 움직이자. 그게 무엇이든 끈기 있게 지속하면 성장할 수 있고 그러면 자유로워진다. 다시 한번 강조한다. 자유로워지고 싶다면 기록을 무기 삼아 스스로의 한계를 뛰어넘어 보자. 한계를 뛰어넘는 기록의 힘. 내가 못하는 것들의 리스트를 적어보라. 뭘 못하는지 알아야 극복할 수 있다. 지금 당장 모두 찾지 않아도 된다. 일주일 정도 시간을 두고 생각하자. 리스트를 작성할 때는 개수에 대한 기준을 갖는 게 좋은데 나는 20개 정도를 추천한다. 리스트를 작성하면 이 중에서 이건 정말 잘하고 싶다라는 욕망을 발견하게 될 것이다. 내 자유의 영토를 어느 쪽으로 넓힐지 방향을 가늠해 보는 것이 리스트 작성의 목적이다. 당신 앞에 놓인 수많은 벽 중에서 어떤 벽을 가장 먼저 뛰어넘을지 결정을 내릴 수 있다. 우선순위를 정해서 가장 잘하고 싶은 것부터 시도해보자. 이때 사전조사는 필수인데 어떤 노력을 어떻게, 얼마나 해야 하는지 분석하고 계획을 세워야 한다. 한꺼번에 너무 많이 하려고 하기보다 매일 조금씩 꾸준히 실천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 잘하게 되었다고 해서 끝이 아님을 명심하자. 내가 어떻게 해서 그 능력을 터득하게 되었는지 과정을 정리해 보길 바란다. 그리고 자신을 칭찬하는 말도 써보자. 자기소개서를 쓸 때 큰 도움이 되는 것은 물론 새로운 나를 발견할 수도 있다. 하나의 벽을 넘고 나면 넘고 싶은 벽이 점점 많아질 것이다. 과정과 칭찬의 기록은 다음 벽을 넘는데 큰 원동력이 된다. 자유의 크기는 내적 자산의 크기에 비례한다. 기록은 내적 자산 축적에 도움을 줄 것이다. 매일 조금씩 더 자유로워지는 감각이 우리의 삶에 반드시 필요하다. 핵심만 남기고 다 버려라. 가끔 사람들이 내게 묻는다. 교수님은 정말 하루의 모든 것을 기록하시나요? 그러면 나는 이렇게 대답한다. 아니요, 저는 하루의 모든 것을 요약합니다.
실제로 나는 노트에 무엇인가를 쓰는 시간보다 머릿속에서 요약하고 정리하는 시간을 훨씬 중요하게 여긴다. 생각을 하든 책을 읽든 대화를 하든 이 모든 것을 기록하기 위해서는 요약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무엇이든 기록하려면 핵심이 뭐지? 내게 도움이 되는 것은 뭐지? 이것에 답할 줄 알아야 한다. 강의를 들으면서 키워드를 메모하는 과정을 한번 상상해 보자. 5분쯤 듣다가 노트북에 타이핑 해놓기도 하고 노트에 쓰기도 할 것이다. 5분 동안 강사가 말한 내용을 키워드 서너 개로 쓴다는 건 내용의 전체 맥락을 이해한 상태에서 그것을 대표하는 가장 중요한 키워드를 스스로 선택하는 과정이다. 이것은 아주 고강도의 요약이다. 요약이 익숙하지 않은 사람이라면 먼저 이렇게 시작해보자. 무엇이 되었든 키워드 2개만 메모하는 것이다. 예를 들어 20분짜리 유튜브 영상 한 편을 봤다면 그 영상에서 키워드를 2개만 뽑는다. 두꺼운 책을 읽든 얇은 책을 읽든 마찬가지다. 키워드를 10개 이상 뽑으려고 하면 어려워도 단 2개라면 누구든 쉽게 할 수 있다. 실제로 적게 메모하라고 요청하면 실행력이 훨씬 더 커지는데 핵심을 조금만 쓴다는 생각에 부담감이 훨씬 더 줄어들기 때문이다. 키워드를 2개 뽑겠다고 마음먹은 순간부터 당신은 이것만은 잊어서는 안 된다 라고 생각하는 것을 찾으려고 집중할 것이다. 핵심적인 기록을 찾아내면 나머지는 다 버려도 된다. 진짜 전부 버려도 되는지 망설여진다면 나는 버릴 수 있는 용기야말로 유능한 기록형 인간이 되는 조건이라고 말해주고 싶다. 정말 가치 있는 기록을 뽑아내려면 버리는 것을 두려워해서는 안 된다. 더도 말고 덜도 말고 3일만 실행해보자. 시간을 아낄 수 있어서 좋고 메모한 것이 내 몸에 생생하게 남아있는 느낌이 들어서 더 좋을 것이다. 이미 메모를 많이 해온 사람이라도 습관을 바꿔보길 바란다. 핵심만 찾아서 조금만 메모하라. 이것이 올바른 메모법을 실천하는 가장 쉽고 간단한 방법이다. 천재는 기록으로 이루어진다. 대부분의 천재는 기록의 대가였다는 사실을 알고 있는가? 천재는 자기 안에 있는 것을 기록으로 만들어내는데 탁월한 사람이다. 유명하다 못해 식상한 에디슨의 말이 있다. 천재는 99%의 노력과 1%의 영감으로 만들어진다. 에디슨의 이 말을 1%의 영감이 없으면 99%의 노력을 해도 소용없다는 뜻으로 이해하는 사람도 있겠지만 나는 이렇게 다시 강조하고 싶다. 99% 노력하면 1%의 영감도 얻을 수 있다. 에디슨 자신도 그런 노력을 통해 위대한 발명가가 될 수 있었다. 이 말을 다르게 표현하면 양질 전화라고 할 수 있다. 노력도 양이 많아지면 질적인 전화, 즉 변화가 온다는 이야기다. 이는 비단 개인에게만 해당하는 이야기가 아니다. 예를 들어 온라인 쇼핑몰은 좋은 상품을 많이 올리면 그 중에서 히트 상품이 나올 확률이 커진다. 이것을 우리는 우연이라고 부르지만 그 우연조차 양의 집적으로 만들어진다. 마찬가지로 천재의 영감도 머릿속에 지식의 총량이 많이 쌓인 후에야 떠오를 수 있는 것이다. 역사상 가장 창의적인 인물 중 하나인 레오나르도 다빈치. 이탈리아 밀라노에 있는 암브로시아나 도서관에는 다빈치가 남긴 1119쪽짜리 기록인 코덱스 아틀란티쿠스가 보관되어 있다. 이 노트에는 아이디어 스케치를 비롯해 여러 가지 글과 발명품의 설계도, 심지어 요리법까지 담겨 있다. 이를 제외하고도 그가 살아있을 때 남긴 노트의 분량은 대략 14,000쪽에 가깝다고 한다. 아이작 뉴턴 역시 많은 기록을 남겼다. 편지와 원고, 메모 등이 포함된 그의 기록물은
2017년 유네스코 문화유산으로 지정되었다. 그 기록을 통해 우리는 그가 만유 인력을 비롯한 위대한 연구 아이디어들을 어떤 식으로 수정하고 발전시켰는지 확인할 수 있다. 그뿐 아니라 뉴턴은 수학, 과학, 인문학 등 다양한 분야에 관한 책도 많이 남겼다. 이들은 생각을 기록했고 기록을 통해 아이디어를 발전시켰다. 수백 년이 지난 지금도 우리가 이들의 이름과 업적을 알 수 있는 이유는 바로 기록으로 남아있기 때문이다. 이 기록을 통해 우리는 이들의 뇌 속을 단편적으로나마 들여다볼 기회를 얻는다. 역사에 이름을 남긴 수많은 천재들의 기록이 있지만 개인 기록의 최고는 역시 고전 중의 고전, 이순신 장군의 난중일기다. 난중일기에는 내가 당신에게 권하고 싶은 기록의 본질이 담겨 있다. 그는 삶에 필요한 여러 기술들을 일기라는 형태로 종합해 서술한 기록의 달인이었다. 그는 임진왜란이 발생한 1592년부터 2차 전쟁이 끝나는 1598년까지 7년간 일기를 썼다. 꾸준히 지속해야만 제대로 된 기록을 할 수 있다는 기록의 원칙을 이미 430여 년 전부터 실천하고 있었던 셈이다. 그의 일기에는 일상, 일, 대화가 기록되어 있다. 그가 불굴의 의지로 난관을 극복해가며 다시 일어설 수 있었던 까닭은 모든 것을 일기 형태로 기록하며 자신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경영해왔기 때문이었으리라 생각한다. 병영의 운영에서 최고의 전략을 이끌어낼 수 있었던 건 역시 기록의 힘이었으리라. 특히 이순신 장군의 일기에는 3가지가 주요하게 담겨 있다. 첫째로 업무에 대해 정말 세세하게 작성했는데 군영 운영에 실무를 맡았던 아전들의 이야기, 그들을 단속한 사례 등이 난중일기의 앞부분부터 다수 등장한다. 병사들을 통솔하고 또 그들의 일상을 보살핌과 동시에 엄한 군율로 다스리는 장면 등도 아주 생생하게 서술하고 있다. 개를 잡아먹은 병사에게 곤장형을 집행한 이야기는 사소한 것 하나도 놓치지 않고 얼마나 꼼꼼하게 기록했는지를 잘 보여준다. 활쏘기 시합, 씨름 등을 묘사한 대목은 전장의 실제 일상을 전해주는 아주 소중한 기록이기도 하다. 둘째로 난중일기에 담겨있는 또 다른 중요한 기록 유형은 회의 기록이다. 이순신 장군은 작전 회의에서 어떤 내용이 논의되었는지를 일기에 남겼는데 그가 전략가로서 남다른 천재성을 발휘한 것은 이런 기록 습관과 관련이 있다. 회의를 기록으로 남김으로써 앞에 닥친 문제의 핵심을 꿰뚫고 회의의 결론을 반추해 앞으로의 계획에 반영하는 일련의 과정을 일상적으로 유지해온 것이다. 이순신 장군은 기록형 전략가였다. 그의 일기는 한계를 뛰어넘고 삶을 단단하게 만드는데 기록이 얼마나 큰 영향을 미치는지 알려주는 귀중한 유산이자 교훈이다. 당신의 삶에도 기록이 굳게 자리 잡기를 바란다.